최근으로 이제 좀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중국이 하는 짓을 보세요. 일본이 수년간 해온 짓을 보세요. 그들은 자금 시장을 갖고 놀고 환율 평가절하 시장으로 장난을 칩니다. 우리는 바보 집단처럼 그 꼴을 보고만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9일 만에 외환 시장에서 자국의 통화를 공격적으로 평가절하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관행을 꼬집었다. 이게 뭐냐면 환율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된다. 그 환율은 미국이 결정하겠다. 트럼프가 내 맘대로 결정하겠다라는 일종의 발언이죠. 굉장히 전례 없는 발언입니다. 그러면서 세계가 놀랐습니다. 심지어 문의신조차도 지나친 강세를 보이는 달러가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칠 수 있다라고 지적했어요. 거의 4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은 공개적으로 달러 약세를 바라는 행정부를 만나게 된 겁니다. 달러 약세 지향은 그가 1980년대 부동산 사업을 시작한 시절부터 오랫동안 간직해온 경제 철학의 일부였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경제 철학이죠. 이 부분 좀 설명드릴게요. 달러 약세를 왜 원하느냐? 어쨌든 달러 약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리한 게 뭐예요? 통화 정책 관점에서 금리 인하였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뭐 인상하거나 금리를 동결하거나 할 때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기 스마트폰 열고 뭐 했어요? 이렇게 열고 트위터 했어요. 트위터에 대다고 뭐 했죠? 금리 인하라고. 금리 인하라. 지금 바로 컷하라고. 파월 너 금리 인하 안 하면 너를 컷할 거라고. 막 이러면서 트위터 했었잖아요. 통화 정책에 관여했었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인데 대통령 후보인 이 기간 동안에도 그 미국 대선 11월에 있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 하지 말라고 되게 압력을 가했었죠. 왜? 금리 인하가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금리 인하하라 이거예요. 미리 인하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금리 인하하면 어쨌든 서민 입장에서는 이자 상환 부담이 감축되니까 그 좋은 일을 왜 먼저 하느냐라는 것이고, 금리를 인하하거나 강달러 기조를 약달러화하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더 생겨날 수 있고 많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회귀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그림 그린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는 트럼프라는 이 인물이 부동산 개발업을 오랫동안 하면서 갖게 된 경제 철학이 금리 인하가 유리한 거예요. 그죠? 많은 대출에 의존해서 부동산을 개발하고 그걸 분양하고 그러면서 수익을 얻고 하기에는 낮은 금리가 유리했었던 거예요. 첫 번째는 그건 거죠. 부동산 입장에서도 그랬던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낮은 금리를 원했던 것이고, 낮은 금리는 약달러를 유도하는 거죠. 그죠? 금리를 인하했을 때. 두 번째 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수출입니다. 미국에서 제조하게 만들어야 된다. 미국에서 제조한다는 얘기는 미국에 공장을 짓는 일이다. 부동산 개발업이죠. 역시. 부동산 개발업 관점에서 이 공장을 짓고 건설 기지, 공장 부지를 만들고 조성하고, 그럼 공장 부지 있으면 공장 부지만 생깁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아틀란타 다녀온 이야기 해드렸었죠. 아틀란타에 뭐 우리 LG 전자도 있고 현대 기아도 있고 SK 온 배터리 공장을 증설하고 있다. 근데 그 공장만 지면 다 됩니까? 부동산 개발업 관점에서는 그것도 좋지만 그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정말 많은 주재원들이 들어가야 돼요. 많은 우수 인력들이 미국으로 들어가는 일이에요. 미국 경제에 유리하죠. 그 또 한 가지, 그렇게 되면 이들은 어디에 살아야 돼요? 그 인근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택이 필요한데 주택이 부족합니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약달러를 만들고 상대적으로 미국에서 제조하기 유리하게 만들고 공장들을 미국으로 유인시키고 그리고 미국에서 제조하게 하고, 그럼 그게 경제 선순환에 기여한다. 일자리를 갖게 된다.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갖게 되고 그런 것들이 미국 경제를 강하게 만들 것이다. 그게 마가 정책인 거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 법인세를 떨어뜨려야 된다. 법인세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을 하면 안 된다. 기후변화 대응은 어쩌면 인류라는 관점에선 필요한 대응일지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생각하기에는 기업 입장에서 기후변화 대응은 비용인 거예요. 비용을 늘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비용을 감축시켜야 된다. 그런 입장을 다 취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달러 약세를 지향했었다라는 거예요. 그 배경. 그 또 한 가지가 트럼프 당선이 되면 소위 트럼프 테마주로 불리는 게 뭐예요? 석유화학 산업이죠. 미국이 석유 시출을 해야 된다. 셰일 오일, 셰일 가스 개발해야 된다. 그리고 많이 만드는 에너지는 뭐예요? 수출하기 위함이에요. 그럼 수출하기 유리하려면 뭐 해야 돼요? 지금 미국은 석유 수출국이거든요. 얼마 안 됐습니다. 1년 정도 됐습니다. 그럼 석유 수출국으로서 석유를 더 많이 수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생산해야 되고 더 많이 생산된 석유를 수출하기 좋게 만들려면 강달러가 유리해요? 약달러가 유리해요? 약달러가 유리하죠. 약달러 기조 안 된다. 그러니까 통화정책 관점에서 낮은 금리를 지향하는 것이고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도록 유인하는 것이고 독립성을 위배하더라도 그게 미국 경제에 더 유리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죠. 재밌죠.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달러 약세를 바라는 새로운 행정부가 나타난 거예요. 루빈의 달러 강세 기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루빈의 달러 강세 패러다임의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그때 트럼프 행정부 때 그런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잠깐 하고요. 이제 책의 마무리 부분을 가겠습니다. 최근 그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하기 위해 2022년에 스위프트망에서 일본 러시아 은행을 차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스위프트는 금융회사가 거래와 관련한 보안 메시지를 보낼 때 사용하는 글로벌 시스템으로서 어떤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이체하기 위해서는 스위프트가 필요하다. 자금을 이체하기 위해서는 스위프트망이 필요하다.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조치는 러시아 정보부가 자국 경제의 금융 부문에 융단 폭격이 쏟아질 것이라는 낌새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비밀리에 이루어져야 했다. 러시아 정부가 그 계획을 알게 되면 다가오는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수십억 달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 할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스위프트망에서 러시아를 배제하겠다라는 것이 정보가 먼저 누설이되면 러시아 행정부는 미리 자산을 도피시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을 단행할 때 그 한밤중에 금요일 밤에 바이든이 세계 지도자들하고 협상합니다. 동맹국들하고. 그때 세계 지도자들 12명하고 협상을 합니다. 그 나라 경제팀들이 지지를 끌어모았었던 거예요. 심지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연준도 경제적 충격에 대비한 상태였다. 백악관이 이미 연준 고위 관계자들에게 제재가 임박했음을 알렸기 때문이다. 워싱턴에 가면 재무부 건물이 굉장히 유명하죠. 웅장하고 백악관하고 거의 가까이 있고 워싱턴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여행객들도 꼭 그 건물 앞에서 사진을 찍고 하죠. 정말 웅장합니다. 그리고 백악관이 있고 재무부가 있고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에 연준 건물이 있죠.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만. 근데 연준 건물하고 뭐 하여튼 그 근처에 IMF도 있고 월드뱅크도 있죠. 그때 금요일 밤에 이 경제팀이 모인 거예요. 모여가지고 러시아에 대해서 스위프트망 배제 조치를 단행하자. 그리고 토요일 아침 미국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 제재죠. 스위프트망에서 러시아를 배제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내릴 시점이었어요. 근데 이때 이 책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옐렌은 토요일 아침 이른 아침 보안 화상회의를 통해 백악관 상황실 회의 내용에
귀 기울이고 있다가 바이든에게 블라블라 했는데 옐렌이 크게 우려한 바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러시아 자금이 제재를 통해 러시아의 손에 닿지 못하도록 동결된다면 러시아를 꼼짝 못하게 만들 수 있는 수단이 되겠죠. 그런데 외국 중앙은행들이 미국은 자산을 보관할 안전한 장소가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지위가 흔들릴 위험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옐렌 전 의장,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연준 의장, 그리고 한동안 휴식기를 보내다가 바이든 행정부의 재무부 장관으로 들어섰는데 머리 정말 하얗시고 백발에 그 키가 160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인 치고는 좀 작은 키죠. 그런 인물이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정치적 계획에 어쩌면 군사 안보적 계획에 그죠? 경제 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이런 계획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그만큼 이런 미국의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의심을 갖고 재무부 장관으로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입장의 의사결정자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잠깐 우리 한국 경제를 되돌아보면 대통령실이 있고 이건 제가 현 정부만 갖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부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대통령과 몇몇 수장들이 경제장관들이 하나의 생각을 갖고 있고 대통령의 생각에 반하는 의견을 내지 못하는 그런 결정이 과연 맞는가? 항상 대통령과 혹은 경제수장들은 각각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 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 금감원장, 대통령실에 있는 경제수석 다 같은 의견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다 다른 의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나라 경제가 올바르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다못해 작은 기업도 어떤 회의를 할 때 데빌스 어드보케이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회의할 때 다른 입장에서 악마의 변호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다른 입장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 해야 됩니다. 이런 사업 했을 때 우리는 얼마를 벌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사업 진출해야 되고 이런 국가로 진출해야 됩니다. 라는 의견을 팽배하게 갖고 있을 때 한 인물만큼은 적어도 혹시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 시장에 어떤 흔들리는 위험한 상황 없을까? 지금 이런 시점에 굳이 그걸 그 신사업을 진출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는 계속적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그 기업이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보조하는 그런 회의 참여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경영 의사결정을 내려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데빌스 어드보케이트라는 그 표현을 씁니다. 그런 것처럼 정부의 움직임, 경제정책의 움직임이 뭐가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미처 우리가 못 보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그 바이든 행정부가 다양한 이런 의사결정 체제를 갖고 있고 파월은 파월대로 독립성을 유지하고 또 제닛 옐렌은 옐렌대로 다른 의사결정자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또 이렇게 강력하게 제시하는 그런 모습이 참 저는 개인적으로 합리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경제 정책의 수립 방향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항상 이 경제 정책은 모든 것을 이롭게만 하진 않아요. 금리 인상이 모두에게 좋은 게 아니고 금리 인하가 모두에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요. 산업마다 달라요. 약달러가 좋은 것이 아니고 강달러가 좋은 것이 아니에요. 강달러가 어떤 부분엔 좋은 것이고 어떤 부분엔 안 좋은 것이고 약달러가 어떤 부분엔 좋은 것이고 어떤 부분엔 안 좋은 것이지 강달러가 모두에게 좋은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이런 달러의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가 흔들리게 됐을 때 그때 나타날 위협 더군다나 미국 정부가 국채를 이만큼이나 역대급으로 발행했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기축통화으로서의 지위가 흔들리게 되면 투자 매력도가 줄어들고 국채를 많이 발행했지만 국채 매수세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미국이 흔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걱정까지 했다는 거죠. 뭐 그런 부분까지 보완해 가면서 러시아의 스위프트망 배제 조치를 단행했겠죠. 31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미국의 제재가 달러의 무기화에 있어 전환점이 된 바로 그 순간, 바로 토요일 오후 5시. 왜 토요일 날 했을까요? 그만큼 긴박하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죠? 오피스 아워 중에, 그죠? 월화수목금 오피스 데이 중에 결정한 게 아니라 금요일 밤 토요일 새벽까지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렇게 움직임이 있었고, 미국의 제재가 달러의 무기화로 활용되는 그런 과정에서 미국 역사에서 몰락의 시발점이 되지 않고 단순한 5점으로 남는, 그러니까 몰락의 시발, 몰락인지 5점인지 그 결정이 나중에 이제 평가를 받겠죠. 그런데 미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더 무겁고 역사상으로도 가장 큰 채무 부담을 안고 있다. 달러가 패권을 잃는다면 미국은 과거의 국가 재정을 잘못 운영해 무너진 초강대국이나 제국과 마찬가지로 붕괴될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도 붕괴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달러가 세상을 바꿨지만 이제는 세계가 달러를 바꿀 수도 있다. 저는 이 책 한 권의 가장 큰 명문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318페이지 중반에 있습니다. 달러가 세상을 바꾸었지만 이제는 세계가 달러를 바꿀 수도 있다. 잘못하면 미국 정부도 흔들릴 수도 있다. 미국 스스로 결정한 자초한 정책 실패가 야기될 수도 있다. 1960년 이래로 미 의회는 78번이나 채무 상환을 끌어올렸다. 기억하시죠? 채무 상환 끌어올리면서 그때 의회에서 양당 간에 결정이 안 이루어졌고 계속 채무 상환선을 놓고 계속 대립되는 구조로 갔었고, 달러와 미국 국채에 대한 세계 각국의 투자가 크게 증가한 상태에서 미국의 어떤 국채 신용 등급 강등까지 있었죠. 미국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 채무 상환선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의회 통과가 안 되고 여야 간에 싸우고, 그러니까 이럴 때 만약 신용 등급까지 강등되고 그러면 미국 국채 투자로서의 매력이 실추되고, 그런 과정에서는 달러 제국의 미래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위협이 굉장히 많이 강조됐었던 시점이죠. 세계 준비 자산을 소유한 나라라는 지위를 잃는다면 그 파장은 엄청날 것이다. 미국은 세입에 맞게 절약하며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세입이 있고 그 세입 가지고 세출을 하는데 세출이 많으니까, 지출할 양이 많으니까 계속 그 부채 한도를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부채 한도를 못 올리면 결국 세입을 더 많이 거둬야 되는 거예요. 세입 안에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돼요. 차입 비용을 감당해야 되고요. 재정을 축소해야 되고요. 그러면 신규 투자, 혁신을 이루기 위한 움직임을 저해할 수 있겠죠. 예전과 같은 미국 그 위치, 지배적인 그런 위치는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달러를 대체할 뚜렷할 대안이 없기 때문에 달러의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는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당분간은. 왜냐하면 대안이 없기 때문이죠. 대안으로서 등장한 것 첫 번째가 중국 위안화였는데, 중국 정부가 급격하게 환율 변동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죠. 근데 투자자들은 그 개입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중국 위안화를, 미국 국채를 보유하듯이 중국 위안화를 보유할 마음이 없어요. 정부가 계속 개입하는데 말이죠.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개방적이고 투명하잖아요. 나름. 그러니까 대체될 수가 없어요. 중국 위안화를. 물론 위안화 비중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결제 지급 통화에서 달러 비중이 좀 줄고 위안화 비중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지만 기축 통화로서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하기는 뭐 당분간은, 적어도 10년, 20년 동안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로화도 대안으로서 등장했었는데 그만큼 그 세계 경제에서 유로피언 국가들의 그 지위가
높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부상한 게 디지털 통화인데요. 디지털 통화도 자주 언급되고 있지만 사실은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주변부 통화에 이제 머물러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달러의 기축 통화로서의 지위가 흔들리진 않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두 번째, 미국이 갖고 있는 강점, 달러를 우회한 채로 양자 무역을 강화하고자 하는 국가들이 달러를 포기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점차 깨닫고 있다는 사실이다. 굉장히 재밌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달러를 무기화하는 것을 싫어하고 달러의 기축통화국으로서의 패권을 유지하는 것을 싫어하는 나라들. 가장 대표적으로 중국, 러시아, 인도 이런 브릭스 국가들. 그래서 인도가 러시아로부터 원유 이 에너지를 사올 때 이 러시아 석유를 루피화로 사왔거든요. 초반에. 왜냐하면 푸틴이 달러 접근이 차단됐었으니까 루피화로 사왔단 말이에요. 근데 러시아 정부는 루피화를 비축해 봤자 이걸 달러만큼 쉽게 쓸 수가 없어요. 교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석유를 팔고 받은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물자를 사오기 위해 써야 되는데 이거 받아봤자 어디다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뭐 여러분께 무슨 예를 들면 무슨 강연을 했어요. 그럼 강연료를 받아야 돼요. 근데 어떤 한 어르신께서 나는 밤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밤으로 주면 안 될까요? 강연료를 만약에. 그럼 그 밤을 받아다가 제가 다 먹을 수도 없는 양의 밤을 그럼 어디서 교환합니까? 그죠? 교환 시스템이 좋다면 몰라도 그만큼 화폐의 필요성은 교환 가치에 있다라는 것인데 루피화는 교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시 인도는 달러로 러시아로부터 석유 대금을 치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니까 좀 무역 결제나 뭐 외환 결제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달러를 대체하는 움직임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움직임을 해 봤으나 실패로 돌아오는 모습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달러화의 기축 통화국으로서의 지위가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마지막으로는 미국 경제의 장기적인 그 건전성이죠. 제가 25년 경제 전망서에 하나의 또 트렌드로서 제시한 게 미국이 나홀로 골디락스와 같은 흐름을 진행한다. 미국이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투자자들에게 신뢰가 높아요. 경제력도 높고요. 그리고 갈수록 더 강해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겠죠. 루빈의 달러 강세 정책에 대해서 그 정책이 마련됐다가 회의됐다가 다시 강달러가 유리해라는 입장이 22, 23, 24년 동안 펼쳐졌었던 그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달러 강세 원칙과 그에 관한 정책은 혼란기 동안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했고 미국이 경제적 지배력을 강화해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안정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흔들릴 때마다 달러 선호 현상이 야기되고 안전자산으로서 그러니까 그게 변동성을 해지하는 그죠? 주가가 떨어질 때 외환 건전성이 뭐 이렇게 불안할 때 그때 그것을 해지하는 수단으로서 역할까지 수행했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자, 여러분 뭐 책 전체를 제가 부문 꼽아서 중요한 부분들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 역사적인 인물들을 제가 다 커버하진 못했고 주요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달러의 어떤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어떤 도약 그리고 몰락 그리고 다시 도약 이런 흥망성쇠의 이 과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계 경제를 달러가 뒤흔들고 있고 또 세계 경제가 또 달러의 지위를 흔드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세계 경제의 흐름을 볼 때 환율로서도 볼 수 있고 에너지의 흐름으로 볼 수도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세계 경제를 볼 수 있는데 달러의 지위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중국은 왜 미국으로부터
국채 보유를 많이 보유했던 나라로서 그 지위를 잃어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워낙 위태하니까 미국 국채를 이제 팔아서 자국 경기 부양에 지방 정부 부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으로서도 가져가는 모습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고, 정치적으로도 이런 러시아가 스위프트망에서 배제되고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미국 국채의 외환 보유액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면 안 되겠다라는 움직임도 가져가고 있고, 세계적으로 불안한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는 관점에서 외환 보유액을 금의 형태로 보유하는 것이 더 맞겠다라는 판단도 있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중국이 왜 미국 국채를 매도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가 답을 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달러 전쟁, 좋은 책이죠. 저와 함께 이 독서 북 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석이 본 달러 전쟁의 독서 감상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